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행정학 국가직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이렇게 연락 와서 좀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로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그런지. 우리 분야별로 따졌을 때 이렇죠.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행정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앞에서 일단 국어가 어려웠네. 그 국사는 더 어려웠네. 그러니까 그것을 치고 넘어오니까 이것도 어렵게 느껴지고, 그죠? 그리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틀린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직보다 조금 더 쉬웠는데, 사회복지직 때 행정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어떤 몇 명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누구는 아니라 그러고 막 이러고 있네, 지금. 자, 분야별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행정은 7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출제 비중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행정학 총론은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 3문제 정도. 3문제. 그렇잖아요. 3문제. 그러니까, 가외성 개념. 그 다음에 정부 실패 원인. 그리고 뭐였죠? 공공선택 중에 디부가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쉬운 문제가 나왔고요. 그 1편 내용은 진짜 쉬웠으면 3개다. 그렇잖아요. 정책론은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죠. 5문제. 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특이하게 그거 있잖아요. 정책망. 그러니까 하위정부 그리고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그게 3개가 다 나왔네. 그죠, 여러분들? 정책 공동체하고 이슈 네트워크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위정부, 따로 구성원, 참여자, 그게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론도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 3문제. 3문제, 그죠? 그리고 인사학력 제명적인 똑같이 4문제씩. 4문제씩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6편은 섭섭하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죠? 보통 여기가 한 문제 나오거나 2문제 나오고 그런 곳인데, 이번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7편 지방행정론은 섭섭할까 한 문제만. 한 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국가직에서 지방행정 파트는 한두 문제 나옵니다. 한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오네, 이번에는. 보니까, 그죠? 요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데 출제 비중을 보니까 이렇다. 참고로 봤고요. 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이런 문제 나오면 고맙긴 한데, 저게 좀, 박사안에 뭐가 있어서 1년의 시간이 걸리죠. 짜증나게. 박사안에 이것은 뭘까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정 행정 가치이며 친절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냥 물어봐도 될 텐데. 여러 기관의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여러 기관의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 그리고 동일 기능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 소용되는 중복성, 이런 것도 포괄하는 개념은 너무 쉽습니다. 뭐죠? 가외성. 이런 거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1번 가외성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고. 2번.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들. 아마 출제위원이 아마도 약간 진보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뭔가 세금 비중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가 제일 작다? 뭐가 제일 작다? 여기 세 중에서 법인세가 작아서 이게 잘못됐다 그런 걸 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세금 비중 중에 제일 높은 게 뭐다?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약간 간접세라서 이게 후진국일처럼 좀 그런 게 아닌데 우리나라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부가가치 비중이.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규모 중에 제일 큰 것이 부가가치세다.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 놓고 봤을 때 법인세가 더 작아서 이게 기업하는 놈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3번에 직위분류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쉽게 나옵니다. 그죠? 저거 또 나왔습니다. 등급, 직렬, 직류, 등급, 직급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거 그릴까요, 말까요? 자, 직위분류제. 특이한 것이 직위분류제에서 2문제가 나왔죠. 직위분류제에서. 용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직무평가 기법, 그거 구분할 문제 나왔습니다. 자,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3번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일이 이만큼 있을 때 일단 종류부터 나누죠. 종류 나눈 걸 직무 분석이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합니다. 상대적 가치. 이렇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직무를 자세히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죠. 직위분류제. 그랬을 때 여기 사용되는 구성요소 내지는 개념이 있다. 자, 먼저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뭐라 그러죠?
포지션, 직위.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직위. 가장 기초적 단위가 되는 거. 직위 있고. 그리고 이거, 직무의 종류가 비슷하고, 곤란도 책임도 유사한 일들 모아놓은 거.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뭐 한 칸 한 칸을 뭐라 그러죠? 한 칸 한 칸을 직급이랍니다. 직급. 그렇잖아요. 종류, 곤란도, 책임도 상당히 유사한 일들의 모임. 직급. 그리고 여러분들 종류는 비슷한데 곤란도나 책임들은 서로 다른 일들 모아놓은 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한 줄 직급의 계열, 직급의 군. 이걸 뭐라 그러죠? 직열. 종류는 비슷한데 곤란도 책임들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직급의 계열, 직열. 그리고 직열 안에서 보다 유사한 일들께 세분화해 놓은 거. 직열을 자세히 구분한 거 뭐? 직유죠. 이렇게. 직유. 거꾸로 직유를 크게 몇 개 묶은 거 뭐라 그러죠? 직군이면 직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등급은 종류는 다른데 곤란한 책임들은 서로 유사한 일들의 모임. 옆으로 가면서 쭉 한 줄. 교훈반에서 20 심화 수업에서 그리고 문제풀이에서 뭐 매번 그림 그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등급. 여기 직무를 세분화해 놓고 여러분들 여기 A라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서 일을 시키다가 그거 끝나면 뭐 됐다 이제 나가라 내보내 놓은 거. 이런 제도 직위 분리였으면 직무를 세분화해서 그렇잖아요. 요 용어 설명에 해당되는 문제 계속 나오니까 잘 기억하라 그랬는데 옳은 거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3번의 직렬은 종류는 유사하지만 난이도와 책임수에 다른 직급 계열을 바로 뭐 직렬이라 그런다. 맞죠? 나머지는 1번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수 등과 유사해서 저는 바로 틀린 거 알 수 있겠죠. 유사해서 채용,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이걸 뭐라 그러죠? 제일 앞에 등급이 아니고 직급이죠. 종류, 곤란도, 책임도 유사한 일들의 모임. 직급. 2번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이군. 직렬 크게 묶으면 광범위하게 뭐 직군이지. 보니까 2번 4번 바뀌었나요? 2번 4번 바뀌었네, 그죠? 4번에 보면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에 유사한 직무의 군, 동일 직렬 내에서 세분한 거 직류. 2번 4번 바뀌었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제가 개념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기억과 니언에 해당되는 내용을 바르게 정의한 것은 박스 안에 기억은 뭐 국가가 특별한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연한 경비로서 이거 보고 알 수 있는데 이거 뭔데? 여러분들 수입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나갑니다. 특별한 경비 정해놓은 것은 초과 수입,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놨죠. 경비로서 기재부 장관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국가징법상 뭐의 예외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다. 그러니까 예산에 계산 안 하고 쓸 수 있다 그러죠. 여러분들 수입 대지 경비. 예산 총계주의는 다른 말로 완전성 원칙이라고 하는데 완전성 원칙 예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이렇게 얘기했었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초과 수입 대체 경비. 자, 수입과 관련된 경비인데 특별히 정해놓은 것은 여러분들 수입 대체 경비 어떻게 할 수 있다? 국고에 납입 안 하고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통일성 원칙. 통일성 원칙의 예외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산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뭐 완전성 원칙의 예외라 그런다. 완전성 원칙은 다른 말로 예산 총계주의라 그럽니다. 수입 대체 경우 중 초과 수입을 초과 지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초과 수입을 초과 지출할 수 있도록 국고에 납입 안 하고 예산에 계산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성 원칙 예외이기도 하고 완전성 즉 예산 총계 원칙 예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조문에는 바로 밑에 있는 요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직 공무원에 있는 거죠. 고위공무원단 제도. 이렇습니다. 자, 9급부터 4급까지는 부처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계급 구분이 되어 있죠. 9급부터 4급까지는. 그런데 3급부터 1급까지는 계급 구분이 없고 부처 구분이 없다. 이렇게 묶어놨다. 이 묶어놓은 것을 여러분들 고위공무원단 SES라 그럽니다. 아시죠? 국가직 공무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행자부라 그러면 행자부에 여러분들 행자지부 실장이나 국장 자리가 비어 있으면 비게 되면 쪽 자기 부처 출신 공무원만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 출신도 심지어 민간인 중에도 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바로 고위공무원단 제도입니다. 그랬을 때 정답은 3번인데 1번부터 보면 전 정부적으로 통합관리되는 전 공무원 집단이죠. 고위공무원단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전 정부적으로 1600명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마음대로 골라 쓰는 거죠. 요거는 이번 계급제나 직위분류제 제약이 약화되어서 인사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계급제에다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합형입니다. 혼합형. 계급제에다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거. 그런데 3번에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들의 신규 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 장관이 가진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임용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법 조문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32조의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누가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임용. 이 임용권자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들 임용권자 대통령이죠. 5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 자리 임용권 대통령이니까 여러분들 고위 공무원 공무원도 마찬가지지. 그 원칙인데 동그라미 3번 사망 대통령은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1항에 따라 임용권 일부를 뭐 소속 장관에 위임할 수 있을 뿐이다. 원칙적인 임용권은 뭐 대통령이 가지는 거고 5급 이상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 4번 보기 성과 계획을 통해서 고위직에 대한 성과 관리가 강화되어서 여러분들 신분 보장 약화되었다 그런 평가를 받죠. 성과 평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적격 심사에서 직권 면직 시킬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 보장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답 3번.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 문제가 시험치고 나서 좀 말이 많았던 문제죠. 왜? 언어 체계도 없었기 때문에. 전국 언어 수험생도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뭐 책에 있네 없네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 책에 있는 거, 수업중 했던 거 18문제, 19문제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0점, 95점 맞으면 되지. 요거는 책에는 어느 책에도 없었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그래서 보고 앞뒤 말을 보면 맞출 수 있지 사실은. 이거 수험수에 어디에도 없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책을 봤든 간에 없는 거니까. 조직론 저 기퉁에 있는 건데 뭐 출생은 무슨 생각으로 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강론 중에서. 자, 조직시민운동은 여러분들 친절하게도 1번에 먼저 설명해 줬습니다. 뭐 어떤 거라고. 여러분,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 역할 외의 행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직무 역할 딱 정해놓는 거 그거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거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말합니다. 그 밑에 보충자료 잠깐 봅니다. 여러분들, 박스 안에. 조직시민 행동이란 조직은 스스로가 조직을 위해서 행하는 자발적인 행동으로서 직무 기술서에 열거된 핵심적인 과업 이상으로 조직 효율성 정진에 기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죠? 조직 구성원이 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정답이 2번인데 2번에 보니까 구성원들의 역할 모호성 지각은 조직 시민 행동에 긍정적 아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들, 내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열심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역할을 알아야지. 명확히 해야지. 그 역할을 맞게 또 그 이상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구성원들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조직 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절차 공정하다. 공정한 절차구나.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법으로 정해진 그런
교정된 의무 이상, 임무 이상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지. 정당하다 믿으면, 공정하다 믿으면. 3. 자급자족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조직 시민 행동 중 양심 행동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청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더라도 조직 시민 행동이었습니다. 그 보충자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7번. 정책 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 신념체계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기본서에도 공부했었던 겁니다. 신념체계를 가장 강조하는 그런 모형. 자, 보니까 여러분들 정책 집행 과정을 살펴보니까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무슨 집단이 있다는 거지. 그 집단을 뭐라 그랬는데 정책 지지 연합 여러분들 그 정책 지지 연합이 있고 이 연합이 자기들의 신념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책 변동이 일어난다.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자료도 정리를 해놨고 기본서에 거기에 페이지 적어놨으니까 찾아보면 되겠죠.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집단이 정책 지지 연합이고 그 집단들이 여러분들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 변동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였습니다. 정답 3번. 그리고 8번. 정보와 전자정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이거는 특별히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 나누던 자료에 보충 자료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옮겨놨죠. 빅데이터의 그러면서 빅데이터가 뭔가 아주 방대한 자료를 말하겠지. 저기면 자료. 그래서 가려면 특징, 그 밑에 보세요. 특징.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으로 크기와 다양성과 뭐가 있다? 속도가 있다. 크기는 여러분들 데이터의 물리적 크기를 말합니다. 다양성은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데이터 형태가 얼마나 다양한가 그걸 말하는 것이고 속도는 데이터 처리 능력 그리고 처리 속도를 말합니다. 그 세 가지를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이라 그러죠. 박스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정의장 몇 페이지. 그리고 특히 2016년 3월 문제풀이 제9회 12분 문제 보면 나와 있을 거다.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하지 않았더라도 약간 유추해서 풀 수도 있는데 3번에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크기는 맞고 정형성 아니고 다양성 그리고 임시성 아니고 속도 처리 능력 처리 속도.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E-거버넌스, 전자거버넌스죠. 전자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과정과 구조 실현을 추구하는 겁니다. 전자거버넌스 참여해서 함께. 웹 접근성은 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특히 소외계층이. 그래서 웹 접근성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성 높이기 위한 것. 4번 지역 정보와 정책 기본 목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위 효율성 강화 이런 것들이 그 목표를 알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에 있습니다. 잘 알아둡니다. 최근에 빅데이터에 관해서 자꾸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그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9번에 국회 예산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었죠. 2번. 이것도 매번 했던 겁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한 금액을 정액할 수 있다? 아니, 없다. 쉽게 말해서 깎을 수만 있다. 깎을 수만 있다 그랬지. 혹시 이거 보고 이거 좀 다른데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자, 국회가 있고 여러분들 정부가 있습니다. 행정부가 있죠. 정부 보통 법에서 정부라 그럽니다. 여기 우리나라는 국회라 그러죠. 국회. 이렇게 했을 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넘기면 여러분들 국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국회에서 심사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삭감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정액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정액이나 세비 비용 설치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물어본 게 아니죠. 이거 안에서, 국회 안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분들 먼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고 예결통에 종합심사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부터 먼저 하고 예산 결산 특별히 넘겨서 여러분들 예결이라고 적겠습니다. 예결이 넘겨서 종합심사합니다. 여기서 먼저 하고 이렇게 넘기죠. 그죠? 넘기잖아요.
명기 쓸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삭감은 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 정액할 때는 또는 세병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정액할 수 없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와 국회 사이에도 지켜지고 그 다음에 상임위와 예결위 사이에도 뭐 지켜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둘 다 쉽게 말해서 뭐 깎을 수만 있다. 깎을 수만 있다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었고 나머지는 맞죠. 1번에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의 산하는 아시죠? 예산결산 특별히 회부되고 예산결산 특별에서 종합심사 끝나면 이제 본회의에 부의되어서 본회의 의결로 확정이 됩니다. 3.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여기 나와 있네.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한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병실에서 설치할 수 없다. 3번도 할 수 없고 2번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4번 국회의장은 그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는 위원회 회부할 때는 심사 기간 정할 수 있고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는 이를 곧바로 예결특위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되겠죠? 정답 2번. 자, 10번 아까 얘기한 거 말씀드린 거 나왔습니다. 정책망 여러분들. 정책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시험에 나온 것이 세 가지라 그랬는데 그 세 가지가 이번에 다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그렇잖아요. 자, 그 자료에도 있지만 정책망 이렇게 했었죠. 자, 폴리시 네트워크. 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세 가지다. 하위정부, 그리고 정책 공동체, 그리고 이슈 네트워크, 이슈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위 정부는 3자 일합이나 철회상각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각, 삼자, 뭐, 세 중요한 주체가 있다는 거, 세 가지 주체가. 예컨대 정부 관료, 고위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익집단. 요 세 집단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이걸 극대화할 것인가 고민해서 결정하는 거. 이런 모양이 먼저 미국에서 있었다. 미국에서 제도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국방정책 연구해 보니까 국방성 고위 관료들 그리고 의회 안에 있는 국방의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무기 생산업체가 모여서 자기들이 이걸 극대화 전문가 결정하더라. 그런 걸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헤클로라는 사람이 아닌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 참여하는 이슈 네트워크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슈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를 얘기했습니다. 이슈 네트워크. 공무원이 아니라도 전문가 아니라도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 가진 사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그런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이슈 네트워크. 미국에서 헤클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비교되었습니다. 그죠? 중간에 정책 공동체는 폴리시 커뮤니티 그렇게 말하죠. 폴리시 커뮤니티. 요거는 뭐 정책 커뮤니티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 그렇게 나왔죠. 정책 커뮤니티라고. 요거는 특히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영국에서 로저에 의해서 논의되었던 것. 밑에 있는 거 비교가 되었죠. 요렇게 비교되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위 정부는 미국에서 나온 모양이고 정책 공동체는 영국에서 나온 모양이고 이슈 네트워크 뭐 양쪽에 다 논의가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보면 여러분들 정책 커뮤니티, 즉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4번. 합의와 관련해서 정책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갈등적 경쟁적인 뭐라 그랬죠? 이슈 네트워크.
이슈 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성과 정통성을 수용한다.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근데 4번. 합의에 관해서 뭐는 이슈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합의는 되어 있지만 항상 갈등이 있고, 뒤에 정책 네트워크,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성과 정통성을 수용한다. 전문가들끼리. 바로 이런 겁니다. 바꾸면 되죠, 여러분들. 정책 커뮤니티와 이슈 네트워크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네트워크 내 자원병 관련해서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뭐 점적인 지식 이런 것들, 기술 이런 것들. 이슈 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 보유가 뭐 한정적이다.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이해관계자가. 이번 참여 수와 관련된 정책 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고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일부 집단 뭐 그냥 단순한 이해관계자는 배제합니다. 그렇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죠. 이슈 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행정에 참여합니다. 3. 이익의 종류와 관련해서 정책 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 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지만 자 이슈 네트워크는 여러분들 관련된 모든 이익이 방나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답 4번입니다. 11번은 여러분들 너무 고마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또 개념 문제입니다. 개념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그 어떤 학생은 이것 때문에 틀렸다 그러대. 제 앞에 최근 미국 얘기가 나와서 미국 때문에 뭐 잠정해서 골랐던 학생이 있던데 보니까 문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하는 말이지. 박사는 최근에 미국은 의회 연방 예산 처리 지연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렇습니다. 그죠? 이건 서론이고 뒤에 있는 게 중에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정될 때까지 예산안에 국회에서 의결이 못하면 이런 걸 대비해서 뭐를 준예산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이렇죠. 여러분들 잠정예산 고르면 안 됩니다. 미국은 잠정예산이지만 우리는 뭐 준예산이죠. 준예산. 미국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죠? 그것 때문에 틀린 학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답 1번.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12번에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행정론에서 나온 유일한 문제입니다. 정답 2번이죠. 이번엔 지방 분권화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지방사무의 배분 방식은 제한적 열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틀렸지. 제한적 열거 아니고 뭐 포괄적 예시. 포괄적 예시주의다. 아니면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적 포괄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시가 되어 있다. 그죠? 예시가 되어 있다. 그 법조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박사님 것처럼 제구조, 지방자치법 제구조에 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업을 처리한다. 이렇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하면서 뭐죠? 포괄주의입니다. 포괄주의. 포괄주의인데 동그라미 이번에 제1항에 따른 자치단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하면. 그럼 예시했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수도 있겠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괄적 예시주의라 합니다. 포괄 예시주의.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하고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은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뭐다? 기관 대리평 또는 분리평이다. 아시죠? 뭐 부산시장 따로 있고 부산시의회 따로 있습니다. 기관 대리평, 분리평. 3번. 자치경찰제는 얘기했죠?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 자치경찰제 아니고 물론 앞으로 자치경찰 하자고 그렇게 선언은 돼 있지만 그죠? 여러분들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죠? 제주도에서만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4번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거 개념만 나와 있죠. 지방행정기관, 국가기관, 아시죠? 우체국, 세무서 같은 거.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고, 세무서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한다. 그죠? 지방행정기관, 국가기관. 세무서, 우체국, 경찰서, 지방병무청, 뭐, 지방검찰청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지방행정기관, 국가기관. 자,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제니스가 주장한 집단사고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집단사고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쉬운 말로 집단적 바보짓 그죠 여러분들? 자 개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집단 속에 들어가서 바보처럼 똑같이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거 집단사고라 그랬습니다. 집단사고 획일적 사고 바보처럼 똑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 마치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죠? 무슨 정책에 대해서
전에 예컨대 4대강 정비사업 정할 때 뭐 한나라는 전부 다 찬성이고 민주당은 전부 다 반대하는 것처럼 개인 생각이 없는 것처럼 거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부산도 약간 혁명입니다. 그죠? 부산도 다 몰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잘 없지. 집권 여당이 오히려 의석수가 적은 이런 경우 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지더라도 그냥 과반수가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완전히 이렇게 야당 숫자가 더 많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번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한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아니, 획일적 사고가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획일적 사고가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단 사고는. 그래서 거기에 박스 자료에 보면 집단 사고 의미가 있고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대처 방안, 대응 방안으로서. 자, 제니스는 집단 사고 대응 방안으로 뭐 사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번 사안을 검토하는 집단 자체를 이원하는 방법, 이원화시켜서 뭐 의견을 여러 가지 도출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3번에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 흠을 잡아낸 악마의 대변인을 주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악마의 대변인 뭐겠어요, 여러분들? 아마처럼 뭔가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놓고 이런 사람 말합니다. 그죠? 아까 우리말 의기장 놓고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지, 사실은. 정답 4번이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책을 구축하면 좋겠다. 자꾸 생각이 한 곳으로 몰리면, 획일적이면, 그죠? 여러분들. 이번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한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한테 거기 나와 있는 악역을 맡겨서 다수 의견에 반대된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하자. 그 획일적 사고로 막자. 그 말이죠. 3번에. 자,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뭐 두 개 이상으로 나누면 의견이 하나로, 그죠? 획일적으로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다. 그런 겁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14번. 시장 실패면 정부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또 4번이죠. 4번에 정부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고 정부라는 공공조직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문제고 구조도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지. 여러 가지 정부 실패 요인들이 있는데 예컨대 사적 법의 설정 내부성이라든가 정치인의 단계적 암목 단계 이런 것들은 사람에 관한 거라면 예컨대 정부에 존재하는 여러분들 독점성의 문제 그리고 또 공공재 자체가 무형적이라는 거 그리고 정부 생산 기술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구조적 요인들이다.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고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시장 실패를 초래한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아시죠? 외부의 과의 발생, 불안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했었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저런 게 있을 때 2번 시장 실패 규정위에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그래서 외웠었죠. 공유제라고 외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3번 정부 개입에 의한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 배분 상태가 정부 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파생적 외부 효과. 정부 실패 중에 원인 중에 하나. 파생적 외부 효과. 그죠?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개입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 특히 뭐 때문에 정치 논리에 따라서 무리하게 뭘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 거. 여러분들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 잠재적 효과 이런 것들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정부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정답 4번.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쉽게 졸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했습니다. 요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약간만 내용이 바뀌었지 같은 겁니다. 정부 혼잡 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혼잡 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두 측정점 사이 유류 가격이 기름값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보니까 이런 문제 과학에 나온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좀 오래전인데 사회시험 어디 나왔을까요? 사법시험에
과거에 사법시험에 행정이 포함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잘 아닌데. 요런 거. 예컨대 버스 전용 차로제. 버스 전용 차로제가 교통흐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관찰하고 자료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뭐가 지하철에 개통했다. 지하철이 아니고 지하철에 개통함으로써 사람들이 승용차를 많이 집에 놔두고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생각 안 하면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판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교통 흐름 좋아진 건 뭐 때문인데? 지하철 개통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험자와 의도는 관계없이 나타난 역사 사건을 말 그대로 역사 요인 또는 사건 효과라 그럽니다. 지금 거의 같은 거잖아요. 지금 문제 보니까 이게 혼잡 통행료, 그죠? 다른 걸 했습니다. 혼잡 통행료. 지금 문제에서는 혼잡 통행료를 거두면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알아보는데 이거 관찰하고 있었네. 그런데 여기 뭐가 됐다고요? 그 기름값, 유류 가격이 급등했다.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또 그러겠네. 이것처럼 차를 놔두고 나온 사람이 많겠네. 지하철 타고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차가 덜 다녀서 교통량이 좋아졌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생각 안 하면 혼잡 통행 때문에 교통량이 좋아진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사실 이것 때문인데, 그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 역사요인입니다. 실험자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 때문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거, 역사요인.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16번.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 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행동 강령은 말 그대로 행동 윤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 흐름 또는 상황에 따라서 좀 내용을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죠. 그래서 법률을 딱 정해놓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부터 보면 1번 행동 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담고 있고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러겠죠? 공무원 행동 강령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거기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여기 있네. 노무현 대통령 때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특히 최근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정해진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정액 나오면 맞고요. 이명박 정부 얘기 나오면 다 틀리고 이렇습니다. 문제를 왜 그렇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그랬어요. 몇 년 동안. 3번에 자 공무원 행동 강령은 중앙행정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 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 강령. 여기에 대해서 OECD 국가들의 행동 강령 1970년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고 아닌데 90년대부터 최근에 와서 강령 최근에 와서 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고 그리고 주로 법률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인데 대통령령이 많습니다. 법률도 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다양한 형식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뒤에도 문제가 있고 연대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보충자료 참고로 보시고 17번.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민첩의에 따르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자, 그 말을 봐도 연락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식 권한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런 건데, 집으로 말하면, 그죠? 엄마가 아들한테 그럽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 말 전해달라. 뭐라 그래라. 그럼 가서 또 아빠한테 뭐라 그러고, 아빠가 또, 그래, 이렇게 해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만 하면 연락. 그죠?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 공식권을 부여받아서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소통 문제를 처리한다. 틀렸습니다. 연락 역할 담당자는 여러분들 상당 공식적 권한이 아니고 비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서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소통 문제를 처리합니다.
연락 역할을 담당하는 거니까 뭐 공식 권한이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전달하는 역할 이런 거 말하니까 전달하는 역할 그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아시죠?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고 특정 과업이 해결 후에는 해체된다. 자,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라 해서 조정 방법이에요. 조정. 조정이나 연결 장치로 봤을 때 태스크포스 뭐였죠? 임시작업단. 임시작업단이었죠. 임시작업단 태스크포스. 연구진 사업단은 뭐였고? 프로젝트 팀이었고. 프로젝트 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시죠? 뭐 에드코라시의 종류로 말할 때는 반대였죠. 그때는 태스크포스가 오래 존재하는 것이고 프로젝트팀이 임시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 연결 장치로 말할 때는 태스크포스가 임시. 아시죠? 3호 리커트 연결핀 모양에 따르면 연결핀 뭔가 중간에서 이중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결핀. 그 모양에 따르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의 관련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의 보호관 관리 집단의 구성원입니다. 이중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연결핀. 우리 세계 기본세 연결핀 모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4번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차관들끼리 각 부서 장관들끼리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고 합의해서 뭔가 결정하는 거 조정 방법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위원회 중에 특히 조정위원회라고 그랬습니다. 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위 분류제 관련 문제 하나 더 나와 있네. 18번에 직무평가 방법과 외부의 설명에 바르게 연결된 것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외웠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가지. 서열법, 분류법, 그리고 점수법, 그리고 요소비교법. 지금 평가 방법이 네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외운다 그랬는데, 여러분, 점수, 비교, 이렇게 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든지 아니면 10분 하든지. 이렇게 구분해야 될, 이렇게 외워야 될 이유가 뭐죠? 요 두 가지는 뭐다? 두 가지가 뭐 성질이 같다. 위에 두 가지는 비계량적. 밑에는 뭐 계량적. 그리고 오른쪽에서 요 중간에 두 가지는 뭐가 있어서 기준표가 있어서 뭐라고? 절대평가를 하고 절대평가. 양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직무를 바로 비교하는 거라서 상대평가라 그럽니다. 이것도 알아둬야 되는데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각각 의미를 물어봤어요. 의미를. 그죠? 자, 이름은 A, B, C 나와있고,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먼저 기억, 여러분들. 기억해 보니까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리 정해놓은 등급 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하는 거,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자, 전체 판단한다. 그럼 일단은 뭔데? 서열법인데, 뭐가 있답니다. 등급 기준표가 있대요, 기준표가. 등급 기준표가 있다. 그럼 뭐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하는데 등급 기준표가 있다, 뭐? 분류. 저 두 번째는 거죠, 분류법, 그죠, 여러분들? 분류법은 거기 앞에서는 B에 있네, B.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냥 자의적으로 평가해버리면 서열법인데, 기준표를 정해놓고 하면은 뭐, 이런 분류법. 그 다음에, 니은.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해서 기준 직무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 비교해 가며 점수를 부여하는 거. 뭘 부여한다고요? 점수를 부여한다고, 점수. 그리고 뭐별로? 요소별로 여러분들. 자, 요소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하는 거. 요소별로 하는 거, 여러분들. 요소 비교법. 요소 비교법 D겠네, 그러면 D. D가 자,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서 직무 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에 직무사관의 직무 전체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면 비교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점수도 아니고, 그리고 기준표도 없네. 저렇게 전체로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있는 서열법. D가 서열법. 서열법 A에 있는 거. 그렇죠.
그다음 리얼에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 세부 구성 요소들을 구분한 후에 요소별 가치를 뭐 점수화해서 특정하는 그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이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뭐 바로 점수법이죠, 점수법. 적시에 있는 거. 근데 이거는 하면은 맞출 수는 있는 시간이 없으면 에라 모르겠다. 직접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시간이 없으면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 저렇게 나오면 좀 짜증나지 사실은. 시간도 없는데 저렇게 나오면. 따져보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19번.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옳은 것만 여러분들. 옳은 것만 고르려 그러면 보기 한 너댓 개 있어야 되는데, 그죠? 세 개 중에 옳은 것만 이러니까 좀 별 재미가 없습니다. 자, 정답 2번인데, 디귿이 틀렸습니다. 디귿. 아까 얘기했던 거네. 디귿. 하위 정부로는 정책 분야별로 이익집단. 이익집단 맞죠? 정당 틀렸네. 수업할 때마다 그랬죠? 뭐, 정당 X라고. 우리 찍어버렸네. 자, 뭐였죠? 하위 정부 구성원? 정부 관료, 의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이익집단. 세 개죠, 여러분들. 그 정당 나오면 틀린다고 했죠. 정당 X고 대통령 나와도 틀린다고 그랬죠. 대통령 X라고 그랬습니다. 정당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른 거는 맞네. 이익집단 정당 아니고 해당 관료조직 그리고 하나 다른 거 뭐죠, 여러분들? 의회 상임위원회. 그들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 결정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위정부론에서적 철회 삼각이죠. 기억 맞습니다.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 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죠. 이익집단 요구에 따라서 뭔가 결정해도. 그러니까 잠재 이익집단이 있다. 결정자 뭔가 결정할 때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소리 높이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집단의 이익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잠재 이익집단의 이익도 염두에 두고 결정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긍정적 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복회원 이론, 여러분들, 사람들이 단 한 개의 이익집단에 소속하지는 않는다. 여러 군데 소속해 있기 때문에 특정 이익집단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죠. 괜찮다는 것. 이익집단 순기능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다원주의로는, 여러분, 다원주의를 약간 보완한 거죠. 보충한 겁니다. 자본주의과에서는 사실은 뭐가 있다? 꼭 이익집단이 뭐 똑같은 게 아니라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온다. 그거 인정하자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티브 모형의 가정을 옳지 않은 것은 티브 모형 아시죠? 티브 가설. 티브 가설. 지방정부 간 경쟁. 지방정부 얘기죠.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가설이었습니다. 그죠? 원래 공공재는 선택할 수 없다 그러는데 뭐 그건 중앙정부 공공재이고 지방정부 공공재는 선택할 수 있다. 정부서가 많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예컨대 이런 게 얘기했죠. 울산, 뭐 부산, 창원, 김해, 양산, 뭐 다른 쪽이 있습니다. 이 각각 지방정부가 뭐 공공서비스와, 여기 적을까요? 공공서비스와 조세 간에, 세금 간에 묶음을 제시하도록 하죠. 묶음을. 약간 울산시 정부에서 어떤 공공서비스를 10만원에 해준다 그러고, 부산은 5만원에, 김해는 2만원에, 창원은 8만원에, 다른 데는 얼마에 뭐 해준다 그럽니다. 그럼 이걸 보고서 주민들이 뭐 마음에 드는 데 가서 이사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저렇게. 울산시에서 지금 공공서비스 마음에 들고 돈 10만원 열심히 울산에 가고, 부산은 부산대로, 다른 데는 다른 데로 이렇게 오도록 하자. 이러면 각각 지방정부들이 좋은 공공서비스를 적은 세금으로 해주려 노력할 것이고, 그 노력을 통해서, 즉 경쟁을 통해서 그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답 2번입니다.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라든가 외부효과 발생시킨다? 아니, 발생시키면 안 된다. 그 보충 자리에 있죠. 가로 4번 외부효과의 부존재입니다. 부존재.
공공 서비스로 인한 외부 경쟁이나 불균형이 없어야 된다. 즉 당해 지역 프로그램이건 당해 지역 주민들만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죠. 예컨대 여러분들 울산시에서 10만 원짜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 10만 원짜리 서비스 소비하기 위해서는 뭐 꼭 울산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컨대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그거를 만약에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울산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면 굳이 울산 이상 안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외부가 있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새 나가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새 나가는 게 있으면 이상 갈 거니까 바로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에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보가 존재한다. 그래야 선택할 수 있지. 자료에 1번에 있고 다수의 지방정보. 그 다음에 3번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자료에 2번에 있죠. 주민은 언제나 이동 가능성. 공공서비스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는 거, 이동해 갈 수 있는 거, 이동비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번 주민들은 지방정보들의 세입과 세출 패턴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 어느 지방정부에서 어떤 서비스가 얼마에 정되는지 다 알아야지 다 비교해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모두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뭐 지나간 시험은 지나간 시험이고요. 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요건 다음 공부할 때 참고하시고 더 중요한 시험이 남아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공부해서 다음 시험 잘 치시고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고 이번 해설 등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